전 세계가 분석하고도 이해 못한 도시가 있습니다. 북한과 불과 40km.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고개를 저은 도시. 하지만 지금 미국과 나토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은 못 뚫는다. 수도 함락, 전쟁 종료. 이 공식이 한국 앞에서는 무력해졌습니다. 지하 300km. 보이지 않는 거대한 생존 시스템. 시민 전체가 전투 체계에 편입된 유일한 도시.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은 왜,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서울의 숨겨진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감동 비행기 출발하시죠. 저는 엘리사 펠트만입니다. 스위스 특수부대에서 15년간 복무했고 지금은 유럽 도시 방어 컨설팅 전문가로 일하고 있죠. 나토 고문으로도 활동하면서 세계 각국의 수도 방어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제네바 나토 위기대응센터 회의실에서였습니다. 저 앞에 놓인 보고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한반도 위기 시나리오 분석. 페이지를 넘기면서 한국 서울의 지리적 위치를 확인했는데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수도에서 휴전선까지 거리가 40km라고? 저는 동료들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상황이 군사학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베른 같은 중요 도시도 국경에서 최소 200km는 떨어져 있거든요. 이건 자살행위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각국 대표들이 발언했습니다. 미국 분석관은 한국의 경제력을 강조했고 프랑스 장교는 기술력을 언급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모두 핵심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서울은 전술적으로 최악의 위치에 있습니다. 적군이 수도까지 도달하는데 불과 몇 시간이면 충분하죠. 방어선 구축이 불가능한 지형이고 인구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분석이 논리적이었거든요. 한국이 아무리 경제 대국이라고 해도 이런 지리적 조건에서는 수도 방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후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온 걸까요? 70년 넘게 분단 상황에서 말이죠. 저는 상급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실제 방어 체계를 분석해야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펠트만 정말 필요한가? 자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아닙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직접 보면 제 분석이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의 안일함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생각이었죠.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도를 저런 곳에 둔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인천행 항공편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봤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형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였지만 문제는 북쪽이었습니다. 저 가까운 거리에서 어떻게 방어한다는 거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공항 규모부터가 예상을 뛰어넘었거든요. 스위스 추리 공항의 몇 배는 되어 보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분단국가 수도의 공항이니까 긴장감이 돌 거라고 생각했어요. 군인들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고 검색대도 삼엄할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웃고 떠들며 걸어다녔어요. 이상하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봤는데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도시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아파트 단지들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인구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실감났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생각이지?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역이 너무 깊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2번이나 타고 내려갔는데도 계속 아래로 내려가야 했죠. 저는 건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군사시설 분석은 전문가입니다. 이 깊이는 단순히 지하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지하 20m, 어떤 곳은 30m까지 파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깊게 팠을까?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면 구조가 일반적인 지하철역과 달랐어요. 두께가 상당했고 철근 배치도 특이했죠. 마치 폭격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한 것 같았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예상과 달랐어요. 차량 간격이 넓고 문도 크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대량 수송을 염두에 둔 설계였죠. 명동역에서 내려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거대한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네온사인들이 번쩍이고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도시 같지 않은데? 저는 호텔로 가면서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쇼핑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연인들은 손잡고 걸어 다녔어요. 평화로운 일상 그 자체였죠.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 사이사이에 보이는 CCTV 카메라들, 지하철 입구마다 설치된 보안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하 공간의 광대함이요.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지하철이 왜 그렇게 깊나요? 아, 지질 조건 때문이에요. 서울 지반이 단단해서 깊게 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한 답변이었지만 저는 완전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펼쳐놓고 봤습니다. 9개 노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총 길이가 300km가 넘더군요. 이 정도면 작은 나라 하나를 관통할 수 있는 규모였죠. 이게 단순히 교통수단일까? 저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강남 지역으로 향했어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가장 고층 건물이 밀집된 곳이었거든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압도당했습니다. 40층, 50층짜리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건물 사이 간격도 좁았고 도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이건 도시 전투의 악몽이야. 저는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이 지역을 분석해봤습니다. 만약 적군이 이곳에 침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층 건물들은 저격 포인트가 되고 좁은 골목들은 매복 지점이 됩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테헤란로를 걸으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이런 곳에 수도 기능을 집중시켰지? 점심시간이 되자 거리는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직장인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아찔했어요. 비상시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생각인지 의문이었죠. 오후에는 광화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청와대가 있는 곳이니까 방어 체계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에 정부 청사들이 섞여 있었죠. 정부 핵심 시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고? 광화문 광장에 서서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산이 보였어요. 지도상으로는 그 너머에 휴전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40km. 정말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북한산을 확대해서 봤어요. 산 능선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저기서 이곳이 다 보이겠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관광객이세요? 돌아보니 50대 남성이 웃으며 서 있었어요. 김철수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서울에서 30년째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스위스에서 왔어요. 서울이 정말 크네요. 처음 오시면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구경하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도시방어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군사 전문가거든요. 김철수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한강도 보셨나요? 한강요? 네. 서울 방어의 핵심이 한강이에요. 저는 그의 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강을 방어선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인가 싶었거든요. 김철수와 함께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강을 내려다봤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너무 많았어요. 시야에 보이는 것만 해도 5개가 넘었죠. 다리가 이렇게 많으면 방어선 역할을 못하는데요. 김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다리들이 바로 비밀이거든요. 무슨 뜻이죠? 모든 다리에 폭파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요. 유사시에는 한 번에 끊어버릴 수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죠. 그리고 한강 이북과 이남을 분리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강북은 1차 방어선, 강남은 2차 방어선으로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서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무계획적으로 발전한 도시가 아니라 나름의 전략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그래도 인구가 너무 많아요. 대피는 어떻게 시킬 생각이죠? 김철수가 신비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직접 봐야 믿을 거예요. 김철수가 말한 직접 봐야 믿을 거지 무엇인지 궁금했던 저는 다음 날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도시 계획에 대한 연구 목적이라고 했죠. 스위스 정부 소속이라는 신분이 도움이 됐어요. 서울시 재난안전본부 김영호 과장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죠. 처음에는 일반적인 브리핑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시는 1000만 명의 시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대비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의 설명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지하로 안내했을 때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게 저희 종합상황실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말을 잃었습니다.
지하 3층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통제실이었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20여 명의 직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저희는 서울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교통, 전력, 상하수도, 통신, 모든 인프라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모니터 화면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하철 운행 현황, 각 구역별 인구 밀도, 심지어 개별 건물의 전력 사용량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유사시에는 이곳에서 서울 전체를 통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김 과장이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더 깊은 지하였어요. 지하 5층까지 내려갔는데 여기서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저장고였어요. 천장이 5m는 좋게 되어 보였고 축구장 2개를 합친 만한 공간에 물자들이 체계적으로 쌓여 있었죠. 비상 물자 저장고입니다. 쌀, 라면, 생수, 의약품, 모든 필수품이 3개월치씩 비축되어 있어요. 저는 스위스의 국가 비축 시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규모가 달랐어요. 더 체계적이고 더 현대적이었죠. 이 정도 규모면 1000만 명을 몇 개월은 버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김 과장이 저를 또 다른 구역으로 데려갔습니다. 지하 7층이었어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벽면이 모두 강화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고 두께만 해도 2m는 넘어 보였어요. 핵벙커입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벙커가 아니에요. 그가 컴퓨터 단말기를 조작하자 대형 스크린에 서울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소 보던 지도와 달랐어요. 지하 공간들이 모두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서울의 진짜 모습입니다.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하철 노선 외에도 수많은 지하 통로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하 상가, 지하 주차장, 지하 보도,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수치는 공개할 수 없지만 서울 지하에는 또 다른 도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스위스의 알프스 벙커 시설을 떠올렸습니다.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우리 벙커들은 견고하지만 단순했어요. 그냥 숨는 용도였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지상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통신, 전력, 환기,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김 과장이 보여준 또 다른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각 지하 구역별 온도, 습도, 공기질, 심지어 식량, 재고량까지 모든 것이 자동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라 완전한 생존 시스템이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이걸 도시 생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이 무모하게 휴전선 근처에 수도를 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위험을 전제로 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방어 체계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스위스의 알프스 벙커보다 논리적이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의 지하시설에 놀란 저는 다음으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사람이 문제잖아요. 1000만 명의 시민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김 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시민들도 이런 시설 사용법을 알고 있나요? 물론이죠. 다음 주에 예비군 훈련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예비군 훈련이라. 저도 스위스 군 복무 시절 민병대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예비군은 어떨지 궁금했어요. 서울 외곽 파주 지역의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30대 회사원부터 50대 자영업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남성들이 군복을 입고 모여 있었어요. 훈련 시작 전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민수라는 34세 IT 회사 직원이었죠. 힘들지 않으세요? 직장 다니면서 군사훈련까지 받는 게? 박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짜증났어요. 주말에 나와서 뭐 하나 싶었거든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나요? 네. 작년에 북한 도발이 있었을 때 진짜 실감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고. 훈련이 시작되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총기 조작을 완벽하게 해내는 거예요. 분해, 조립, 사격 자세, 모든 동작이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적 기갑부대 발견. 대전차 무기 준비. 예비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3명씩 조를 이뤄서 대전차 로켓을 준비하고 엄폐물을 찾아 배치됐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예비군 맞나요? 저는 교관에게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2년 동안 현역으로 복무했고 매년 이런 훈련을 받거든요. 오후에는 도시 전투 훈련이 있었습니다. 시가지를 재현한 훈련장에서 건물 진입, 계단 이동, 옥상 점령 같은 실전적인 훈련을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하 공간 활용 훈련이었습니다.
지하철역과 비슷하게 만든 시설에서 적의 침투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더군요. 박민수가 조장 역할을 맡아서 팀을 지휘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평상시에는 컴퓨터 앞에서 코딩하는 개발자인데 군복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2번 출구로 우회, 3번 출구에서 합류, 4분 후 동시 진입. 명령도 정확하고 팀원들도 척척 따라했습니다. 이게 정말 민간인들이 하는 훈련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저녁에는 민방위 훈련도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훈련이었어요. 40대 주부 이영희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훈련 자주 받으세요? 네,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하죠. 처음엔 귀찮았는데 지금은 당연한 것 같아요. 뭘 배우시나요? 대피 경로, 응급처치, 화재 진압, 기본적인 생존 기술들이요. 실제 훈련을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경보가 울리면 각자 맡은 역할대로 움직였어요. 어린이와 노인을 대피소로 안내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가장 놀라운 건 지하 대피소 활용 훈련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을 대피소로 전환하는 과정을 실제로 해보는 거였어요. 20분 만에 일반 지하철역이 완전한 대피소로 바뀌었습니다. 침대가 설치되고 급식소가 차려지고 의료진이 배치됐죠. 이영희 씨가 설명해줬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유사시에 어느 지하철역으로 가야 하는지, 거기서 뭘 해야 하는지. 저는 스위스의 민방위 체계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민병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스위스는 산악 지형을 이용한 방어 위주였다면 한국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요새로 만든 느낌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박민수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전문 군인 수준인데요. 과찬이세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박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가족도 일터도 모든 게 여기 있어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지킬 수밖에 없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서울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지켜야 할 터전이라는 걸 말이에요. 예비군 훈련을 본 후 며칠 뒤 김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서울시 전체 비상훈련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참관해 보세요. 저는 즉시 승낙했습니다. 실제 도시 규모의 비상훈련이라니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거든요. 금요일 오전 10시 저는 서울시청 상황실에서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김 과장이 설명해줬어요. 오늘은 전력 대란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전력 대란이요? 네. 적의 공격으로 주요 발전소가 타격받고 서울 전체가 정전되는 시나리오예요. 오전 10시 30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동시에 서울 곳곳에서 실제로 전력이 차단됐어요. 물론 병원이나 중요 시설은 제외하고 말이죠. 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서울 전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멈추고 신호등이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정지됐어요. 시민들 반응이 어떨까요? 저는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혼란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질서를 찾더군요. 강남역 일대를 보여주는 모니터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봤습니다. 신호등이 꺼지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정리를 시작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 사람들 경찰관인가요? 아니요. 일반 시민들이에요. 민방위 교육 때 배운 대로 하는 거죠. 30분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 동네마다 임시대책본부가 구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학교 등이 거점이 됐죠. 마포구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60대 단지 대표 박정수 씨가 지휘를 맡았더군요. 1동에서 3동까지는 김 반장님이 담당하시고 4동에서 6동까지는 이 반장님이 맡아주세요.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 돌봄팀, 비상식량 관리팀, 외부 연락팀으로 나눠서 말이에요. 1시간 후에는 통신까지 차단되는 시나리오가 추가됐습니다. 휴대폰도 안 되고 인터넷도 끊어진 상황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죠? 저는 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 동네에서 아날로그 방식의 연락 체계가 가동됐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연락원들,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심지어 깃발 신호까지 사용하더군요. 서초구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별로 대표자가 정해져 있었고 이들이 구청까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오후 2시경 한강다리 파괴 시나리오가 추가됐습니다. 강북과 강남이 완전히 분리된 상황이었죠. 이제 정말 고립된 건가요? 맞아요.
하지만 각 지역별로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준비돼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코엑스와 잠실 롯데월드가 임시 대피소로 전환됐어요. 강북에서는 동대문 시장과 명동 일대가 거점이 됐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식량 배급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동네 슈퍼마켓과 편의점에 비축된 비상식량이 체계적으로 배분됐어요. 종로구 한 동네에서는 70대 할머니 김순자 씨가 배급 책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 몇 명인지, 누가 어디 사는지 다 알아요. 평상시에도 반찬 나눠주고 하니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행정기관의 지시 없이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 돌봐주고 있었어요. 오후 4시 마지막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화학무기 공격 상황이었죠. 모든 시민이 실내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도 시민들의 대응이 신속했습니다. 각자 미리 정해진 건물로 들어가서 방독면을 착용하고 외부와 차단됐어요. 지하철역들이 대피소로 전환되는 과정도 봤는데 정말 완벽했습니다. 20분 만에 시민 수천 명을 안전하게 수용했어요. 을지로 3가역에서는 50대 회사원 정민호 씨가 자원해서 대피소 관리를 맡았습니다. 예전에 민방위 교육받을 때 이런 상황 대비해서 연습했거든요. 오후 6시 모든 훈련이 종료됐습니다. 김 과장이 결과를 브리핑해줬어요. 전체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큰 혼란 없이 시민들이 대응했어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군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움직이는군요. 맞습니다. 서울은 시민 모두가 방어의 주체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위스도 민방위가 잘 되어 있다고 자부했는데 서울의 시스템은 차원이 달랐어요. 단순히 대피하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비상훈련을 본 후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지하철이 대피소로 전환되는 과정이 너무 빨랐거든요.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생활시설로 바뀌는 게 신기했어요. 김 과장에게 부탁해서 지하철 내부 시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벽 5시 첫 차 운행 전 시간에 을지로 입구역을 방문했어요. 역무원 이강수 씨가 안내를 해줬습니다. 보통 승객들은 모르시는데 지하철역마다 비상시설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로 본 곳은 역무실 옆 창고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넓었어요. 축구장 절반 크기는 됐죠. 여기에 뭐가 저장되어 있나요? 비상식량, 담요, 의료용품 모든 게 다 있어요. 선반을 살펴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별로 분류되어 있고 바코드까지 붙어서 전산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 양이면 몇 명 정도가 며칠 동안 버틸 수 있나요? 2역 기준으로는 5,000명이 일주일 정도요. 하지만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요. 이강수 씨가 저를 더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승강장 끝쪽에 보통 승객들이 가지 않는 문이 있었어요. 문을 열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지하 터널이 계속 이어져 있었는데 이게 단순한 지하철 터널이 아니었어요. 이건 물류 전용 터널입니다. 물류 터널이요? 네. 비상시에 각 역 사이로 물자를 이송하는 전용 통로예요. 터널 안에는 작은 전동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화물 운송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차량들이었죠. 평상시에도 사용하나요? 밤에는 이 터널로 각 역에 필요한 물자들을 배송해요. 식단과 식자재, 편의점 상품, 모든 걸 지하로 운송하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울 지하에는 시민들이 모르는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본 곳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 3층에 있는 비밀 공간이었어요. 여기는 뭔가요? 지하철 종합통제소입니다. 문이 열리자 서울시청 상황실과 비슷한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24시간 근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여기서 서울 전체 지하철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 물류망, 비상 대피 시설, 모든 지하 공간을 관리합니다. 모니터 화면들을 보니 실시간으로 엄청난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각 역별 승객 수, 물자 재고량, 심지어 지하 공기질까지 모든 게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담당자 박철민 씨가 설명해줬습니다. 우리는 지하철 운행뿐만 아니라 서울 지하 전체의 생명선을 관리하고 있어요. 생명선이요? 네. 전력, 통신, 급수, 환기, 모든 인프라가 지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박철민 씨가 컴퓨터를 조작하자 서울 지하의 3D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복잡한 구조였어요. 지하철 노선들이 뼈대라면 그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수많은 터널들이 혈관 같았습니다. 상하수도,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 모든 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수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 확장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지하철이었는데
점점 발전하면서 지금 같은 시스템이 됐죠. 가장 놀라운 건 탄약 저장소였습니다. 지하 4층에 있는 이 공간은 완전히 군사시설이었어요. 여기는 접근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만 특별히 보여드리죠. 두꺼운 철문을 여러 개 통과해서 들어간 공간에는 각종 무기와 탄약이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예비군들이 사용할 무기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유사시에 각 지역 예비군들이 즉시 무장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지점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요. 컴퓨터 시스템으로 실시간 재고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역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언제 보충해야 하는지 모든 게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누가 관리하나요? 국방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해요. 평상시에는 시설 관리만 하고 비상시에는 군이 접수하는 구조죠. 마지막으로 본 곳은 지하 의료시설이었습니다. 몇 개 주요 역에는 완전한 병원 수준의 의료시설이 숨어 있었어요. 을지로 3가역 지하에 있는 의료시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술실, 중환자실, 약국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어요. 환자가 몇 명까지 수용 가능한가요? 중환자 50명, 일반 환자 200명 정도요. 그리고 각 역마다 이런 시설이 있어요. 의료진들도 24시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지하철 이용객들의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 비상시에는 대규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모든 견학을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서울을 보게 됐습니다. 이걸 숨기고 있었다고? 전 세계가 배워야 해. 그동안 제가 본 건 서울의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서울은 지하에 있었어요. 거대하고 체계적이고 완벽한 생존 시스템이 말이죠.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제네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항 가는 길에 김 과장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서울의 방어 체계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어떤 부분이요? 서울이 무모하게 휴전선 근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위험을 전제로 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방어 체계를 만들어냈더군요.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70년 넘게 이 상황에서 살다 보니 나름의 해답을 찾은 거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네바에 도착한 다음 날 나토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상급자들이 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펜트만, 서울 상황이 어땠나? 예상대로 문제가 많았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도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예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서울의 지하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지하 300km에 달하는 터널 네트워크, 분산된 물자 저장소, 실시간 통제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 규모인가?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두 번째로 시민들의 훈련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성인 남성이 군사 훈련을 받고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습니다. 여성과 노인까지 포함한 민방위 체계도 완벽해요. 스위스 민병대와 비교하면 어떤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산악 지형을 이용한 수동적 방어인데 서울은 도시 전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기술이나 시설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시민들의 의식이에요. 저는 훈련 중에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박민수, 이영애, 김순자 할머니.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어요. 서울 시민들에게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가족도 일터도 모든 게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70년 넘게 이런 위험 속에서 살아왔어요. 세대를 거쳐가며 노하우가 축적된 거죠.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투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도시 전투가 벌어진다면 공격하는 쪽이 엄청난 손실을 각오해야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 지형의 복잡성, 시민들의 협조, 지하 네트워크의 활용. 모든 조건이 방어자에게 유리해요. 게다가 이들은 수십 년간 이런 상황을 대비해왔거든요.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첨단 무기 앞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물론 그렇죠. 하지만 도시 전투에서는 첨단 무기의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결국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되거든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서울 모델의 핵심은 총체적 방어입니다. 총체적 방어? 군대만 싸우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방어에 참여하는 시스템이에요. 시민 개개인이 방어의 주체가 되는 거죠. 회의가 끝난 후 상급자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펜트만, 정말 확신하나? 네. 저는 15년간 전 세계 방어 시스템을 분석해봤지만 서울 같은 곳은 처음이에요. 구체적인 권고안이 있나? 저는 준비한 메모를 건넸습니다. 유럽도 서울 모델을 연구해야 해요. 특히 도시방어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서울은 단지 수도가 아닙니다.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 의지가 무기보다 강한 유일한 전장입니다. 분단의 역사가 만든 아픔이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 시스템을 탄생시켰습니다. 서울의 진짜 방어력은 지하 벙커나 첨단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70년 넘게 위험과 함께 살아온 시민들의 결속력과 생존 의지에 있어요. 만약 전 세계 도시들이 서울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식입니다. 자신이 사는 곳을 지키려는 의지, 이웃과 함께 살아남으려는 연대감, 이것이 진짜 방어력의 원천이거든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보였어요. 우리 스위스도 아름다운 나라이지만 서울에서 본 것 같은 역동적인 생명력은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서울은 위험 때문에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 때문에 더 강해진 도시라는 걸 말이죠.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 영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